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IT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오히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우리 IT 시장을 가리켜 강력한 하드웨어와 빈번한 소프트웨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IT 강국 명성에 걸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 그 현황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토론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 전 발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죠. 특히 지방의 부동산과 소형이나 저가주택에서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내 사무실 경매 입찰 건수가 최근 10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 매출 100억 원 올리던 업체 상당수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대량 해고 사태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I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갈수록 산업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장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요. 하드웨어 산업은 약 73%에 달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빈약함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글로벌 1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단 3곳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브 잡스 같은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CEO들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산업을 이끌어가야 할 인재는 고갈 수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에서 배출하는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우수 인력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판치는 등 사회적으로도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개선할 만한 뾰족한 방안 또한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R&D 투자도 미흡하고 또 품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계 IT 시장이 이렇게 소프트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 산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울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최한나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최한나 캐스터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주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머세디스 벤츠의 CEO 디터 제체가 한 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빗대어서 한 말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경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데이터즈 트림즈 이영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처음 뵙죠?
네,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최한나 캐스터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지소를 좀 살펴봤는데 업계 현실이 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위기입니다. 아, 예. 이게 위기 상황이 원래 이제 지난 정권 때 소프트웨어 산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예. 그 소프트웨어 지금 산업이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은 이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런 아주 그냥 강한 정책이 나올 정도로 예. 소프트웨어 산업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더 확산된 거라고 아니죠.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그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를 예.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제거하는 거는 대기업도 시장의 하나의 주체인데 예. 그걸 제거할 정도면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예. 진출을 좀 예. 자제시킨 측면이 있다. 교수님도 좀 어렵게 보고 계시죠? 소프트웨어 산업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산업, 한국의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삼성전자, LG전자 또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IT 예. 산업은 발전돼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IT 산업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산업은 그렇게 이렇다 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있느냐 예. 할 경우에 뭐 NC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 정도 한두 개 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 정의가 뭐고 또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점점 다음 넓어지긴 토론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예. 그다음 유지 보수하고, 예. 그다음 출판하는 그런 데 관련된 모든 산업이죠. 예.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소프트웨어를 그냥 판매하는 예. 경우도 있지만 이제 라이센싱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또 무료로 제공하고 어떤 뭐 광고를 파는 경우, 또 가입비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은 다변화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 예. 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데 산업은 또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금 하드웨어 산업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이 이제 벌써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시장 규모, 세계 예. 시장 규모로 보면은 예. 그 지금 세계의 그 1, 2위 뭐 그 탑 10에 있는 회사들 보면은 뭐 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미 뭐 재래 산업에서부터 이런 그 신지식 산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시면은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좀 더 가속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에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산다 할 때 예. 자동차의 외관이라든가 뭐 안전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봤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예.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들어갔고 앞으로는 이제 OS가 그게 뭐 애플이 제공한 iOS가 될 거냐 예. 아니면 어떤 또 OS냐 그러니까 자동차의 선택 기준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나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기존 산업을 침투한다 이런 측면도 그러니까 적용되는 있습니다. 분야가 예. 넓어지니까 그만큼 산업 자체도 커지겠다 하는 얘기인데 직접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좀 뒤처지게 됐는지. 그건 그 거꾸로 예. 이제 왜 그동안 그 사실은 이제 우리 90년대만 해도 국산 소프트웨어를 만약 쓴다 이러면은 기업이나 이런 고객들이 굉장히 쓰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섰어요. 예.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면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질문을 전에 주신 질문서에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드웨어에 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약체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 그럼 소프트웨어가 좋아진 점은 뭐냐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기본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가령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인프라를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정통부 중심으로 해서 많이 깔았잖아요. 그때 뭐 그 미국의 엘고 부통령이 나와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는 말도 처음 이렇게 쓰고 그때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깔았으니 이제 뭔가 바다에 이렇게 인프라를 넣으면은 고기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런 예, 것처럼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벤처 붐하고 연결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도 그때 사실은 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중심으로 어떤 인프라, 결국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생태계를 2000년 이후에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규제나 정책이나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간 게 큰 실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씀하신 거를 좀 빌려보자면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초기 인프라를 까는 데는 우리가 좀 더 효과를 만들어냈지만 갈수록 경쟁력이 잃어간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사실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요. 예, 예. 일단 소프트웨어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본다면 예. 파는 사람이 있고 예.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예, 예.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또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럼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대기업 중심이 돼서 만약 제가 뭐 삼성전자에 팔겠다 그러면 삼성 SDS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SI 회사가 하나씩 껴있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정부 사업에는 이제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의 또 기업 시장도 굉장히 큰데, 부분이 좀 SI 시장 얘기죠. 예, SI 시장이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걸 제가 현대중공업에 팔기 위해서는 현대와 관련된 SI 회사를 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현대에서 어떤 조선공업에 관련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에 팔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R&D 인센티브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판다 하더라도 중간에 또 마진이 붙어 있고, 또 실제로 대기업이나 그 중간 SI 기업들은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청이 돼가고 있고요. 예. 좋은 인력은 또 대기업에 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도 대기업에 가서 그걸 관리하는 역할만 하니까 그들의 역할이나 역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이 결합이 돼서 예.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역량이 같이 줄어들고 예. 부가가치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도급 중심의 어떤 생태계에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거네요. 직접 예, 기업 맞습니다. 해보시면은 예, 그걸 지금 피부로 좀 느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예. 그 우리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게임 회사 얘기했잖아요. 예. 세계 10대 랭킹에 보면은 적어도 그래도 한 두 개씩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회사들이 B2C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일반적인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만약에 여기 SI 대기업들이 있었다 한다면은 생태계가 이렇게 왜곡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회사 제가 볼 때는 절대 탄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예.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저희들이 정부 기관이나 어떤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면은 예. 이렇게 중간에 항상 대기업이 끼어요. 중간에 SI라고 하는데 SI 기업을 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SI 기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되기 쉽고요. 예.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컨트롤을 받기 쉽고 예. 모든 것들이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이제 그 안에는 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I 업체하고 발주자하고 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피해를 보고 희생이 돼야 되는 데는 결국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오라클이나 IBM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또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를 또 구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가격이나 자기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은 쓰지 마라. 이렇게 공급을 안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조상. 그거는 이제 그게 구조상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체 어떤 품질 문제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품질 문제는 거의 거의 다 극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그런 문제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경제가 이제 창조 경제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결국 미국 사람들도 만들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만들었어요. 없는 데서 누군가가 그런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아이디어가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한번 우리가 손을 맞잡고 일을 해봅시다 해서 중요한 거를 창조를 시켜요. 예. 창조를 시킨 다음에 그걸 산업으로 발전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됐고 안정화되고 프로브되지 않으면은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태계하고 어떤 해외에서 어떤 보는 생태계하고 어떤 생각 자체가 일단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 특히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SI 업체가 큰 걸림돌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그렇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계열사로 SI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80년대까지만 해도 내부화돼 있었죠. 근데 SI라는 어떤 회사의 형태가 나타난 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기업 각각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산 인력, IT 인력을 외부화해서 다른 일도 모색하게 하는 거죠. 회사 내에 전산실, 뭐 MIS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R&D도 하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기능이 처음에 그런 의도도 만들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밑에 삼성 SDS가 현대자동차랑 일을 하는 구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SI 회사들도 위에 바이오는 하나일 뿐이고요. 그러면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SI 간의 경쟁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SI가 정부 사업에 집중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또 산업에 진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법이 통과돼서 아예 사실은 시장 경제 원리는 안 맞지만 참여할 수 있는 아예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극약 처방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계열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혁신의 노력을 좀 덜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경쟁력이 부족한가요? 근데 이제 글로벌 얘기를 하시는데 SI 기업이 꼭 부정적인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이 만약에 제대로만 한다면은 소프트웨어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얘기하시는데 글로벌에 만약 진출을 하는데 만약 국내 솔루션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포진을 시켜서 만약에 해외 제안을 한다 그러면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으로 봐서는 시장을 그만큼 글로벌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I 기업이 고객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고객을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고 이걸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 역할을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I 업체들이 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주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일정 부분이나마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국내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을 좀 비교를 할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앞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은 자기들끼리 아주 심한 경쟁을 안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따로 있는데 경쟁을 심하게 하지 않고 그 자기들이 어떤 갖고 있는 시장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하청업체나 아니면은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규모가.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일본이 세계 시장 규모로 따지면 2위입니다.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큰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SI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더 큰 회사들, 몇 배나 더 큰 회사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SI 하는 회사는 SI 중심으로 하고 솔루션 하는 회사는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력 전문 회사 아니면 인터넷 전문 회사 아니면 뭐 기업 솔루션 ERP 전문 회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ERP 회사가 있지만은 세계 최고 ERP가 SAP잖아요. SAP인데 중국에서는 SAP가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절대적으로 SAP가 다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용유라는 그 자기 로컬 회사가 지금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회사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같으면은 SI 회사가 따로 이거를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SI에서는 재활용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서 서로 이 규모도 좀 비슷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병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이 힘을 너무 많이 가져 있고 거기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은 굉장히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교수님 좀 우리가 SI 시장 얘기하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SI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SI 산업 SI 시장.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산업. 요즘은 또 IT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존재가 그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산업 구조나 특정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바이어들은 그 중간에 어떤 전체를 종합해서 여러 솔루션을 종합해서 나한테는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필요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대상 기업에 맞게 맞춤식으로 맞춰서 인티그레이션해서 한 번에 제공하는 회사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회사가 품질 보증도 해주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기능에서 약간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경쟁이 제한되거나 하도급이 강해지거나 예. R&D가 저해되거나 인력이 불균형해지거나 여러 예. 가지 이유로 그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대표님, 예, 데이터즈 스트림즈, 데이터 스트림스. 예. 예. 직원들 뽑는 데는 문제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드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기업 뭐 중소기업은 이제 인력을 뽑기도 힘들지만 이제 뽑아서 한 뭐 쓸 때쯤 되면 한 2, 3년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케이스 상당히 이제 많이 있고 저희들도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안 주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 급여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저도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엘리트다, 뭐 스마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필드에서는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뭐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막 토론을 해가지고 새로운 네.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저기 발주자가 이렇게 내는 그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쉽게 얘기해서 SI 중심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대기업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뭐 과장쯤 되면 코딩이나 뭐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뭐 시스템 설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제 관리자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그 내가 배워가지고 엔지니어로서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자긍심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대기업하고 이런 비즈니스 구조에 의해서 다른 제조업보다 높지만은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가지는 그 실리콘밸리형 이상적인 모델 예. 그런 목표에는 상당히 이제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분야를 좀 기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가서 그냥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대기업에 가서 편하게 좀 일하자 이런 안정적으로 일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 지금 계시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인력 수급 불균형 좀 실제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미국 얘기해서 안 됐지만 네. 지금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보면은 예. 대학교 4학년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하면 10만 불 이상을 10만 불이면 예. 1억이 넘네요. 예, 연봉이. 초봉이 예. 10만 불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뭐 여러 미래의 직업 나오지만 역시 컴퓨터 엔지니어,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거의 1, 2위 안에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넓게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현재는 그 갭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예. 하는 것이 그 어떤 대기업 구조라든가 중간 단계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잘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 갔지만 결국 그만두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크 주커버그도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그 결정이 난 상태에서 또 대학을 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0, 30년 전 스타인 빌 게이츠 그리고 지금 스타인 마크 주커버그 모두 중고등학교 때 소프트웨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천재를 만든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집중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자생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들 아무런 장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건 교육 정책에도 또 관련이 된다고 교수님 할 수 가만히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좀 자기가 잘하고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창의성 교육, 뭐 이번 정권에 와서 이제 창의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아직 뭐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실 의심스럽고요. 일단은 그거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 여기 오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집에서 살더라 이러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자기 가치를 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시장과 사실은 이제 거기 공급하는 학생을 공급하는 쪽에서 서로 이렇게 예. 잘 맞아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삼성과 애플이 모바일 시장에서 격돌을 하면서
뭐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또 대기업으로 그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쑥 들어가 버린 그런 또 예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에서 조금 쓸만하게 키워놓은 인재들 대기업 가는 일이 많이 있죠. 뭐 아마 소프트웨어 회사 하는 예. 사장들 치고 그런 거를 안 당해본 아마 회사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불공정 사례 이런 거를 안 당해본 회사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적 인식이 애플이 그러면 하드웨어 회사인가 생각해 보면요. 애플은 iOS라는 운영 체제가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뭐 20,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70년대부터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또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인식이 애플조차 소프트웨어 회사다라는 그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적하는 것 같지만 자, OS가 아직 부족한 하드웨어 회사로만 남아 있고요. 애플은 그렇죠. 오늘 현재 거의 500조가 넘는 550조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입니다. 결국 그거는 소프트웨어에 근거해 있다. 저는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인재 뽑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그것의 역량을 정말 모아서 글로벌한 역량을 가지는 데 사용해 줬으면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예. 스타트업을 통해서 글로벌 해 나가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뭐 1차적 실패했지만 NC소프트 같은 일부 게임에서도 성공했고요. 뭐 네이버의 라인이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또 글로벌라이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좀 게임 쪽이 좀 돈이 빨리 쉽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몰린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게 선호할 만한 현상은 아니지만 예, 예. 우리가 언어적 장벽도 있기 때문에 게임은 좀 언어적 장벽이 덜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이쪽으로 인재들이 지금 간 것까지는 현재까지는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인재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가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대기업이 뺏어간다 이런 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크게 보면 글로벌로 어떤 요즘 얘기한 브레인 드레인이 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면 미창부하고 뭐 청와대에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군대를 통해서 좀 양성을 해요. 아마 이스라엘 모델을 좀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장교를 육성하는 지금 방안이 뭐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뭐 군대 이용하면 조금 그 인력 글쎄 뭐 수급에 교수님도 불균형이 좀 계시니까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너무 그 학교에서 하는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전에도 계속 뭐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뭐 예, 계속 예, 있어 왔던 예. 거를 예, 예. 그다음 계속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지식을 쌓았어요. 예. 그럼 10년 동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나는 이 회사는 뭐 대기업처럼 아주 대기업이에요. 아주 뭐 로비력도 있고 인재도 우수한 사람들 갖고 있고 자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회사가 무조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힘이 우리나라 대기업 그 힘이 국내에서는 그 정도 직원들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치지만 중국만 해도 5만 명, 6만 명, 10만 명 이런 회사들 많이 있어요. 예. 만약 힘으로만 한다면은 국내에서는 자기들이 호랑이가 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아주 그냥 미약한 존재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겼어, 너는 승자야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해외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을 승자로 만들어주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해외에 있는 지식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주면은 인제는 당연히 지식을 쌓으려고 할 거고요.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육을 할 겁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서는 시장에서 좀 소프트웨어 산업 인재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난 정권에 그 소프트웨어 뭐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런 것들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 이런 R&D를 통해 가지고 무슨 그 회사를 육성하겠다. 뭐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게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결국 좋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한 10년 이상 비즈니스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다른 거를 또 만든다. 그럼 서로 경쟁이 되고 결국 가격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시장을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R&D를 할 때는 상당히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고 R&D 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인재 육성, R&D 자금. 제가 봐서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어갖고 잘 팔리고 돈이 되면 또 그쪽으로 많은 인재들이 몰릴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뭐 일반 시장에서 보면 일반인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형 또 솔루션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도 또 후려치기 해가지고 제가 못 받고 또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화 좀 바뀌어야 되겠. 근데 제 생각에는 모바일 시장 들어오면서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모바일도 사실 무료 앱이 너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바일 시장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PC 시장에서 못 가졌던 그런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그 애플이 시도한 이제 앱스토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통신 사업자나 단말기 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이제 개방형 혁신을 가능하게 한 플랫폼이었고요. 그걸 따라해서 또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아졌는데요. 저는 욕심을 낸다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런 플랫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는 서비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이라든가 페이스북이 오늘 현재 한 160조가 넘는 기업 가치 거기 삼성전자 육박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만드는 프로덕트라는 게 거의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가 없죠. 그런데도 400조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다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플랫폼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나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그런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플랫폼을 한번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것을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표님. 뭐 오늘 많은 얘기 하셨지만은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살리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최소한. 뭐 이번 정권 사실 모태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으십니다. 이번 정권 모태가 결국 경제 민주화잖아요. 경제 민주화를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마치 그게 대기업 거를 뺏어서 못 사는 사람들 혹시 뭐 그런 복지나 이런 데다 줘야 되고 중소기업에다 줘야 된다. 이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시키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왜냐? 경제 민주화를 하는 이유는 각각 개인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면은 노예는 창의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주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살고 이기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경제 민주화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는 데는 그게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해 주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에 든 거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지금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데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미국 회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데 악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우리가 행사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지식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거래라는 공정거래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렇게 지식 강국이 된 거는 결국은 지적재산권하고 공정거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강화를 해야 우리나라도 지식국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요즘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 두 분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영상 데이터 스트림즈. 이게 영어로 써놓으면 제가 제대로 읽는데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던 네. 것 같아요. 이영상 데이터 스트림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2014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4%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6개 시도별 변동률을 볼까요? 대구가 10%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서울은 마이너스 0.9%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5.9%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주택 규모별로 살펴볼까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0.9에서 2.2% 가격이 상승했지만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0.8에서 2.6% 가격이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서 변동률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격 수준에 따라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가격이 소폭 상승한 반면 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하락하는 등 고가 주택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올해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보니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그리고 대형과 소형주택 간의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일 텐데요. 국내 부동산 경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최하나 캐스터와 함께 부동산 시장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지난 29일이죠. 201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전국 평균 상승이 0.4%고요. 네. 근데 2013년에 보니까 마이너스 4.1%예요. 그러니까 2013년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상승폭이 큰 것 같은데, 네. 그럼 부동산 경기 좀 회복되고 있다고 봐도 될는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예. 조금만 올라가도 하락폭을 기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나타난 거고, 이번에 가격이 올라간 것은 이제 지난해 그 박근혜 정부가 예. 주택정책 정상화 대책을 줄줄이 내놨죠. 4.1 예. 대책부터. 예, 예. 그런 효과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 고가 전세가 매매로 돌아서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88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지금 3주째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학군 수요라든지 이사철을 조금 비켜가는 비수기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락한 것 같고 예. 주택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것은 작년에 이런 규제 완화의 덕이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매매 예. 수요로 돌아서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매월로 예. 보면은 예, 예. 작년 10월, 1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조금 영향을 준 약발이 거죠. 먹히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멈칫하고 있죠. 예. 뭐 2월 26일 날 임대차 선진화 방안 내놓은 바람에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내서 정상화됐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예. 관망세로 돌아섰다가 예. 지역별로 이제 차등적으로 예.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이제 11월, 12월부터 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듯 했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임대차 선진화법에 네. 의해서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그 임대차 저는 제 생각에요. 예. 2월 26일 날 그 기재부가 내놓은 게 예. 잘못 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임대료도 소득이 있는 것의 공평과세는 맞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3억 원 넘는 전세 금액에 대해서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거를 왜 진작 발표하는지 2016년도 이후에 가서 발표도 되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놓고도 시장은 경직돼 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택 시장은 실소유자 위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가수요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예. 이 가수요가 주택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상당하거든요. 예. 근데 가수요가 사라지게 만들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경직돼 버리죠. 그래서 이 전세금액 3억 원 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그런 담당자였다면 예. 2016년도 좀 발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선진화 방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그렇죠, 네. 발표 시점이 네. 좀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네.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요번에 게요. 네. 요번에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소형 저가주택 중심으로 상승률이 좀 높이 나타난 것 네. 같아요. 2008년도 말까지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급했던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의 그 공동주택이 전부 예. 중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공급이 많았지요. 예.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부 중소형을 찾게 됐고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주택의 강세를 보인 겁니다. 집가 변동률이나 이 그 아파트,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이 예. 그 이상 되는 중대형보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형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중소형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올라간 게 방이 한 칸짜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방이 2칸, 3칸짜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변동을 가만히 보니까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게 방이 2칸, 3칸짜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럼 이런 소형 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되리라고 당분간은 보시나요? 지속될 것 같아요. 경제가 살아나면 예.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중대형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생활이 좀 궁핍해지죠. 예, 예. 소득이 좀 줄어드니까 이럴 예. 때는 또 중소형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20개 주 정도가 하락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예. 4월 말 기준입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외국 사례를 봤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계속 22주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그 지금 상승하다 주춤하고 있고요. 예. 영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변수가 호재로 돌았으면 예. 국내 경기에도 호재가 될 수 있고 예. 대변수가 악화되면 국내 경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현상이 당분간은 아마 조금 지속되지 않겠나. 예. 그러면 중소형 가격의 강세는 비수기 처리라 하더라도 예. 올 가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네. 대구가 10%, 경북이 9.1%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가 한동안 제일 많이 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컸군요, 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서 용인 지역이 명목 가격 대비 실질 가격이 예. 45%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와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반전된 거죠. 정정 가격의 회복세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바로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북 지역이었어요. 주택 공급률로 보면은 그 경북 지역은 1인 가구를 포함해서 110%가 넘어섰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다 공급이 없었습니다. 공급이 없어요. 네, 공급이 지금 없었습니다. 보니까 대구의 분양시장 청약률이 높게는 지금 100대 1. 100대일까지 갑니다. 네, 공급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고급 주택가인데 예, 그 예.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수성구 그 주변 지역과 예.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 예. 혁신도시가 바로 이제 그 대구 하양읍 쪽으로 가다 보면은 막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예, 예. 이 지역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한국감정은 이전을 했고 예, 예. 이 지역의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니까 기존 주택에 살던 사람들, 중고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전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네. 거예요. 세종시도 좀 눈여겨봐야겠어요. 세종시도 굉장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국에 제일 높았던 지역이나 공급이 가장 가격이 높았고 비율이 높았던 지역이 이제 세종시였죠. 예, 예. 그리고 작년에 반짝 우리 위례 신도시하고 동동탄 지구가 인기를 끌었는데 예.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계속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공시가 가격은 올랐지만 예. 사실은 임대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급량이 많은 데다가 일시에 공급됐던 것이 입주 시점이 돌아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혁신도시 중심으로 좀 분양시장 열기 느낄 수 있는데 네. 결국 이 분양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긍정적인 주죠. 좀 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혁신도시 중에서도 원주 혁신도시하고 예. 대구 혁신도시가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혁신도시라고 해서 전부 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예. 전라북도 전주의 혁신도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주의 주택 공급량과도 관계가 있지만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되고 정부의 주택 정상화 대책, 버벌기에 있었던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일는지요? 아니면은 뭐 어느 시점에 지금 가서는 4월 달의 동향을 보면은요. 예.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달 기준 동향을 보면은 예. 전국적으로 전부 침체기나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울산만 지금 조금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울산은 이제 신규 근로자들의 취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수기철에 접어들면서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제 그 가을을 맞이하면서 8, 9월 달쯤에는 본격적 상승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 얘기를 쭉 해봤는데 사실 공시가격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 종부세 등이 활용이 네. 되는데 지금 이 통계를 또 좀 들여다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0.4%에 불과하고요. 네. 그다음에 2주택자 이상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 원 초과 주택 합치면 한 1.6%. 네. 그럼 사실 전체 시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인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뭐 종부세 폐지 논란. 그것이 이제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가 탄생되기 전에 항복추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인수위 쪽에서도 일단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야당의 반대로 이제 강남 부자세에서 못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재산세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는 여당의 대체로 여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제 전환시켰죠. 예. 지금 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거나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9억 원 이상 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그 부과 대상이 47,779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52,180세대에서 떨어진 줄어들었네요. 거죠. 줄어든 예. 겁니다. 그다음에 6억 원 이상 9억 원 사이는 1가구 2주택자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13만 1,033가구입니다. 이게 전체 가구수의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부세가 존속해야 되느냐. 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여야가 합의해서 재산세로 포함되지 않겠나. 예. 당분간은 존속될 겁니다. 이 지금 부과 기준이 이제 그 7월 1일 기준에서 예.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세를 좀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이게 포함돼야지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종부세 폐지 논란은 당분간 좀 이어지겠군요. 네. 근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재산세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국민 정서에 좀 네. 문제겠군요. 지금 지방에서 소형주택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좀 일어나는 거에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제 취득세 완화였거든요. 예, 예. 취득세 완화가 작년 6월 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했죠. 예. 막달 효과로 작년 그 6월 말에 10만 가구 이상 거래됐거든요. 예. 그런 효과로 이 지방 거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가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일부 있겠지만 예. 평당 이제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중소형보다 낮아졌거든요, 이게 지금. 예,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올라간다고 본다면 종부세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종부세는 이제 이중과세 얘기도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세 포함돼야 됩니다.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이전처럼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정상화되고 좀 살아나야 우리 전체 경기도 조금 나아질 텐데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부동산 시장 좀 나아질 수 있을는지. 근데 이제 지금 나올 거는 어느 정도 다 나왔죠? 정부 아니, 대책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웬만한 건 다 버블 기걸 이제 해제했는데 예, 예.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여야가 합의 중에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 주택보다 오히려 높아요.
분양하는 가격이. 예, 예. 그럼 필요가 없는. 예, 그러니까 좀 빨리 그 선별 적용하거나 지역별 예. 적용하거나 지역별로 폐지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방안일 올라가는 수 지역을 있겠네요. 한다든지. 예, 예.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이 2004년도 없어졌었죠. 근데 2006년도 6월 1일 날 다시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습니다. 예. 이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에 대한 건 과세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예.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예, 예.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좀 손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DTI나 LTV 그 담보 인정 비율이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예. 지금 뭐 60%다 40%다 적용하고 있는 게 예. 이게 역시 지역별로나 또는 은행의 자율로 맡기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시장이 좀 시장 논리로 가지 않겠나. 예. 이게 너무 계획 경제나 정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가면 예. 시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논리에 맞게 좀 탄력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 뭐 사실 뭐 많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들이요. 네. 어떤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선진화법이 나오면서 조금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있는 것 같은데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실수요자라면은 금년 상반기에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변수나 대리변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예. 그러나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면 사실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소형 임대가 잘 나가는 주택으로 예. 비수기철에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임대 가능한 주택으로 비수기철에 그러면서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예, 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내년도 말까지 2015년도 말까지 임대를 넣으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도 50% 감면되고요. 예. 주택 수혜도 안 들어갑니다. 3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예. 네. 이럴 때 그 한번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자, 오늘 2014년 부동산 시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진 교수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황금 연휴라고 하지만 이번 연휴는 좀 들뜨기보다는 차분하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